수고할 시간을 가져라. 그러나 행동할 때가 오면 생각을 멈추고 뛰어들어라. 안녕하세요. 아열람 장한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책은 각계격파의 마술사 나폴레옹이라는 카테고리 제갈량의 경영지략으로 뜨거운 아침을 열겠습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영국이었다. 영국은 프랑스 혁명으로 시국이 어지러운 틈을 타 프랑스의 식민지 대부분을 뺏었고 해상 패권을 이용해 프랑스를 봉쇄하는 정책을 폈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넓은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 시장을 잃게 되었다. 게다가 영국은 줄곧 유럽에서 반프랑스 세력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영국을 물리치면서 반드시 유럽을 먼저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럽 열강에는 약소국인 프로이센, 강성한 오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가 있었다. 반프랑스 세력이었던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와 인접해 있었고 두 국가의 국력은 비슷했다. 하지만 프로이센과 러시아의 지지가 없었다면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에 치명적인 위협을 끼치지 못했다. 한편 러시아는 유럽의 다른 봉건 국가들이 무력으로 프랑스를 괴롭히도록 부추겼는데 이는 그들이 프랑스에 시선을 돌린 틈을 타 터키와 폴란드를 거리낌 없이 약탈하기 위한 속셈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프랑스와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얽히지 않아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았다. 대신 러시아는 중유럽, 이탈리아, 발칸 등에서 오스트리아와 충돌했으며 주중해와 터키를 둘러싸고 영국과의 갈등이 점차 깊어졌다. 따라서 나폴레옹은 이 국가들 사이에서 삼각균형의 논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사람을 베를린으로 파견했다. 그리고는 중립을 지키던 프로이센을 설득해 러시아의 황제 파벨 2세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하겠다. 또한 그는 영국과 러시아가 몰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자 1800년 7월 중대한 외교 전략을 세웠다. 즉 프랑스의 외무장관인 탈레랑을 러시아로 보내 서신을 전달하도록 한 것이다. 서신이 끝머리에는 프랑스가 즉각 6,000명의 러시아 전쟁 포로를 군기와 함께 무조건 돌려보낼 것이며 전쟁 포로에게 새 무기와 군복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나폴레옹은 파벨 1세에게 또다시 서신을 보내 영국이 몰타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프랑스가 견제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영국과 러시아 관계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바로 몰타라는 이 화근을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으로 발전시켜 러시아를 프랑스 쪽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파벨 2세는 동맹국인 영국이 러시아를 배신하고 돌아선 것과는 다르게 평소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던 나폴레옹이 러시아의 전쟁 포로를 우호적으로 대하고 몰타의 영국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선뜻 프랑스와 국교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파벨 2세는 나폴레옹보다 한술 더 떠 양대 강국의 긴밀한 공조는 주변 국가에도 유익할 것이며 그에게 영국과의 사이에 있는 도버 해협에서 프랑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영국을 견제해 주길 바란다고 적힌 서신을 보냈다. 8월 29일 파벨 1세는 영국의 모든 선박에 대해 항구 봉쇄령을 내리고 직접 나서서 스웨덴, 덴마크, 프로이센으로 구성된 중립국 보호무역연맹을 결성해 영국을 발트해서 축출했다. 그해 12월 파벨 1세와 나폴레옹은 우호적인 서신 몇 통을 주고받았다. 파벨 1세는 나폴레옹의 앙숙인 루이 18세를 러시아에서 추방했고 나폴레옹은 러시아 선박에 대한 모든 적대전 행위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파벨 1세는 심지어 양국이 연합군을 결성해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과 힘을 합쳐 인도에서 영국을 몰아내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나폴레옹의 반불 연맹이 견인차였던 파벨 1세와 연합한 것은 유럽 간섭주의에 반대해왔던 그의 입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했고 적진의 주요 구성원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원거리 외교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것이기도 했다. 러시아와의 외교 정책이 성공을 거둔 후 나폴레옹은 병력을 집중시켜 영국을 공격할 기회를 세웠다. 그런데 마침 이때 파벨 1세는 1801년 3월 11일 미하이노프 궁전에서 목이 졸린 채 숨지고 말았다. 나폴레옹은 이것이 영국인의 짓이고 영국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파벨 1세가 죽자 그는 프랑스와 러시아 연명을 고수하기는 했으나 슬슬 외교의 주안점을 오스트리아와 영국과의 협상에 두기 시작했다. 프랑스와 러시아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러시아의 관계가 결렬된 오스트리아는 고립될 것을 염려해 프랑스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둘렀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협상 대표에게 평화조약을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는 1800년 6월에 오스트리아와 벌인 마렌코 전투 이후에 맺은 정전협정이 만기되자 라인군을 이끄는 모로 장군을 파견해 바바리아에서 오스트리아 군대를 격파하고 비누로 진격하겠다. 오스트리아는 전투에서 지자 어쩔 수 없이 나폴레옹의 까다로운 협상 조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에게 라인강 왼쪽 지역을 거의 모두 뺏었겠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우호적인 제스처에 적극 호응해준 바벨 1세의 도움으로 오스트리아의 동방정책을 견제할 수 있었고 결국 오스트리아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나폴레옹이 전쟁과 외교에서 성공을 거두자 돈과 함대로 다른 나라를 매수해 이용하려던 영국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반프랑스 진영에 홀로 남게 된 영국은 결국 전쟁을 포기하고 프랑스와 화해했다. 1801년 10월 1일 영국과 프랑스의 각 대표는 런던에서 예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 후 프랑스 동부에서 아미엥 평화회의를 개최했다. 1802년 3월 27일 프랑스의 권한대행 및 스페인 자카르타의 권한대행은 영국의 권한대행 코닐리스 훈작과 함께 아미엥 조약을 체결했다. 트리니다드와 스리랑카의 네덜란드 식민지를 제외하고 영국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 점령했던 모든 식민지를 프랑스와 그의 우방국에 반드시 반환해야만 했다. 프랑스는 나폴리와 로마, 엘바섬에서 철수했다. 한편 영국군은 지중해와 아디리아 해에서 장악했던 항구와 섬에서 철수해야 했고 몰타와 이집트에서도 손을 떼기로 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터키의 영토 보전을 약속했다. 유럽에서 왕따가 된 영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제갈량이 경영지략 중에서 나폴레옹은 27세에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이여, 우리는 지금 헐벗고 굶주렸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에는 좋은 옷과 먹을 것이 많다.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용기를 내어 싸워라. 나폴레옹은 이렇게 지친 병사들을 달래며 싸운 영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어려운 세상에 나폴레옹 같은 지혜와 용기로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